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스토리는요, 화난 트럼프 대통령,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동맹국에 단단히 삐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일본, 중국, 독일, 캐나다 등등 이 동맹국을 근데 차이나가 왜 들어갔는지 저는 그건 좀 퀘스천 마크인데 여하튼 그렇게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원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기 위해서 니들 갖고 있는 군함을 좀 보내. 너희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유조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이익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군함을 좀 보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아무도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동참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어제 다 필요 없어. 도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니네들 테스트 해본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뜻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분노와 좌절, 이런 걸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국적 군으로 호르무즈 해협 그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한 어떤 연합을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구상에도 조금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주목됩니다. 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SNS에 글을 올려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 정권인 이란 정권에 대한 우리의 그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좀 좌절감도 들고.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부터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방통행이 뭐냐?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토에게 지원만 해주지 사실 그들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건 없어 별로 해줄 것도 없고 해줄 일도 없었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우리가 나토만 돕는 것으로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로 크게 놀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의 얘기를 봐도 상당히 좌절될 때 또는 상당히 화날 때 좀 배신감을 느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야, 너 100불만 있으면 꿔줘. 그랬더니 100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떡하지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요렇게 쓰고 저렇게 써서 100불 여유도 없다 야 이해해줘 라고 했을 때 괜찮아 내가 그냥 물어본 거야. 너 안 빌려줄 줄 알았어. 물어본 거야. 요게 이제 가장 어떤 배신감의 절정인 기분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사실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나토의 지원 필요 없어. 그냥 물어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우리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라고 도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한 3번 반복해서 어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 꺼달라고 했을 때 그 100불 안 빌려준다는 친구한테 괜찮아 내가 그냥 물어본 거야. 네가 나하고 우정으로 한 100불 정도로 꿔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본 거야. 100불? 야, 나 없어도 살아. 약간 요런 분위기랑 비슷하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입장 변화는 호르무즈 해협 그 상선 호위를 위해서 군함 파견 등의 그 협조하라는 요구에 동맹국들이 단 한 나라도 협조하겠다라고 나서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직후에 나온 큰 어떻게 보면 좀 좌절감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스토리가 되겠는데 이어지는 스토리의 제목은 제가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동맹국에 화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돈보따리 들고 쫓아오는 일본 총리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자, 일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요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그 후속 기사인데 이번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 끝난 후에 그때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는 그때부터는 너희들 이용하는 국가들이 니들이 좀 책임져. 지금 위험해서 딱 보니까 위험해서 안 올라고 서로 꽁무니 빼는 모양인데 오케이 알았어. 이 전쟁이 끝나면 위험하지 않을 테니까 그땐 니들이 책임져. 이제 이런 방안을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침 SNS에 우리가 테러 국가의 잔재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 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용 국가들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매우 궁금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뭐 매우 궁금하다라고 했지만 보고 싶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의 그 반응 없는 지금 반응이 없었잖아요. 오라 그럴 때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반응 없는 우리의 그 동맹국 중에 일부가 아마 서둘러서 움직이기 시작할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위험해서 다 슬그머니 꽁무니 빼고 그러고 있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 그 전쟁을 우리 미국이 위험을 다 짊어지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안전해지면 그때는 아마 나도 가서 좀 지킬게 우리 배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우리나라로 오는 원유 유조선도 거길 거쳐서 오니까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도 갈게 하면서 안전해지면 그때 와서 지킨다고 나설 걸 뭐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기분 나쁜 표현의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원유 유조선의 이익을 보는 많은 나라들이 아마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 중동산 그 원유 수입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이용도가 별로 없어요. 한 5%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그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위험도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한국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35%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그 퍼센테이지죠. 의존도죠. 그리고 중국은요, 무려 90%가 넘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상당히 큰 의존도를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이 꿈쩍 안 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삐진 거죠. 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렇다 치고, 뭐 한국은 35%니까 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본 너네들은 그 해상 기뢰 또는 해저 기뢰 이런 제거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와서 좀 기뢰 좀 제거 좀 해달라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너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원유의 비율이 한 90%씩 되는데도 지금 뭐 베네핏만 어찌 꼼짝 안 하고 있고 일본 니네 요거 봐라라고 일본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제 아침 이 같은 내용의 그 SNS 게시글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단 한 나라도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자 본인이 화가 났음을 사실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오케이, 지금 위험하니까 안 온다고? 오케이, 알았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니들이 좀 책임져. 그때는 아마 온다고 나서겠지? 뭐 이런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딱 좀 이제 눈에 띄죠. 예, 해저 제거 기술도 기뢰 제거 기술도 있는데 뭐 안 오고 이런 부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도 높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조금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시간에 따라서 어쩌면 지금쯤 도착했을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미국에 와서 이제 정상회담을 갖죠, 내일. 자, 그런데 일본이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분명히 어떤 요청을 면전에서 받을 텐데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돈보따리를 들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본 내에 무슨 유튜브나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그 신뢰받는 국영방송이라고 하는 NHK에서 한 보도 내용인데요. 잠깐만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워싱턴으로 온다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 군함 파견을 요구했지만 일본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해서 매우 분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그 효과적인 어떤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고심하다가 결국은 돈보따리 예를 들어 뭐 대미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미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번에 총리님 가실 때 그냥 갖고 가시죠. 라고 보따리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총리한테 안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NHK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을 했던 금액이 있죠.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인데, 자, 일본은 5,500억 달러입니다. 그 5,500억 달러의 그 1차 대미 투자는 몇 달 전에 했어요. 거기 한 68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넘어서 이제 2차를 안 하면서 민기적 거리고 시간만 끌고 이제 약간 그러던 상황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2차 대미 투자 그 돈보따리, 그 선물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자, 미국 내에 천연가스 발전 시설을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형 원자로를 건설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미 투자할 그 돈으로 이제 지어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익이나 이런 것은 다 이제 온전히 다 미국 것만은 아니지만, 자, 천연가스 발전 시설은 펜실베니아주와 텍사스주에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이 갖고 온 선물 보따리 안에 펜실베니아 그리고 텍사스주에 천연가스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되게 되면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고용 창출도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요. 몇 년 동안은. 자, 그리고 소형 원자로는 어디에 짓느냐? 테네시주에 지금 지어질 것으로, 요거는 확정은 안 됐어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알라스카산 원유도 더 많이 수입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도 갖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물 보따리 안에 풀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자, 한편 이 같은 그 일본 측의 선물 보따리 외교에 대해서 한국 등 주변국은 물론 유럽 각국에서도 좀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충 눈치는 채시겠죠. 네. 좀 다 같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본이 저렇게 막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갖고 오니까 다른 나라들이 슬그머니 눈치가 보이는 거죠. 자, 일본이 혼자서 저렇게 나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선례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준치, 잣대 같은 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요,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소위 민폐를 끼치고 있다.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우리도 그냥 같이 갈 텐데 왜 저렇게 혼자 나서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야,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뭐 60명이 한 반에 있다. 그럼 다 같이 60명이 적당히 공부 못하면 괜찮은데, 그중에 딱 한 명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성적표 결과와는 또 좀 별개로,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고, 그게 또 딱 한 명만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벌써 표시가 나죠. 나머지가 59명은, 너 너무 이렇게 오지랖이야. 좀 적당히 좀 하지. 쟤 때문에 우리까지 혼나겠어. 약간 요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냥 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안 잡혀 있었다라면 모를까? 뭐 이번 주에 미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으니까 또 일본으로서는 그냥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여하튼 오늘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갖고 왔습니다. 내일 풀 겁니다. 그 선물 보따리 풀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그리고 그 상황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한 반응,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나오는 즉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시기는 이미 지났죠. 작년에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도 12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12일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굳이 단기전으로 표명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12일 작년에 끝난 거는 상대적으로 단기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그건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자, 이처럼 전쟁이 길어질수록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그 비용을 놓고 과연 누구를 위한 지출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알려진 대로 미국은 지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 투입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복잡한 수학 공식까지는 아니고 얼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단순한 산수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번 전쟁에 쓰는 돈은 전쟁 초기만 해도 하루에 뭐 10억 달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추정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12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15억 달러 얘기 나왔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계산해 본 거에 따르면 20억 달러는 좋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그런 계산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전쟁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로 비용을 많이 감축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이번 작전에 투입된 미군은 5만 명에서 최대한 7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현지 인근 지역에 걸프 지역에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그 미군을 차출해서 동원한 그런 인력도 물론 있고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간 인력도 있고요. 또 어제는 그 해병대 지상군 요원 2,500명도 출동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적게 잡으면 5만 명, 많게 잡으면 한 7만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정확하게 모르고 5만, 7만 편차가 너무 큰데 왜 그렇게밖에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전쟁 중에 어찌 보면 군사 기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카드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일종의 우리 패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나 또는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이제 짚는 건데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저 5만 명, 최고 한 7만 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병력이 하루에 유지되는데 비용은 얼마냐? 그럼 저는 5만 명으로 봐서 계산을 했습니다. 7만 명 아니고 그냥 적게 잡아서 5만 명. 이 인력을 하루에 운영하는 데만 한 2,5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자, 하루 운영비입니다. 자, 근데 인력 운영 하루에 2,500만 달러는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 비용은 그들이 다른 곳에 있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니까요. 네,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외의 비용입니다. 자, 미사일 등 이 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천문학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한 척을 출동시키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은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인근 해역에 두 척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공모함 두 척이니까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라는 단순한 산수 가능하죠. 자, 무기 비용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가 토마호크 미사일이잖아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발 발사하는데 최소 2천만 달러, 어떤 군사 전문가는 뭐 3천만 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적은 걸로 보겠습니다. 한 발 발사하는데 최소 2천만 달러가 듭니다. 또한 공군 주력기인 B-2 폭격기는 단 1시간 하늘에서 작전을 하는데 10만 달러 정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병력과 장비 그리고 작전 비용 등을 합치면 하루 전쟁 비용이 최대 20억 달러에 된다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미사일을 많이 쏘는 날은 뭐 훨씬 더 넘어서 한 30억 달러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좀 적게 한 날은 뭐 10몇억 달러가 될 수가 있겠죠. 평균 잡으니까 하루에 20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에 매일 이렇게 20억 달러가 나가는 겁니다. 전쟁 초기라 지금 뭐 단순 비교는 뭐 너무 이릅니다만은 브라운 대학의 분석팀은 아프간 전쟁의 하루 이건 이제 다 끝난 전쟁의 예를 들었을 때 다 끝났으니까 끝난 후에 계산한 거니까 정확한 겁니다. 아프간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 하루에 3억 2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들어간 비용은 하루에 6억 4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감축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감축이 아니라 뭐 새로운 기술이 어떤 건지 또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2배, 3배로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은 납세자들에게 즉 여러분과 저 같은 미국 내의 납세자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전가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이다 라면서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비극적인 그런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 비용에 대한 말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좀 비판적인 그 의견은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로부터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앞서 제가 얼마나 그랬죠? 한 발 발사하는데 최소 2천만 달러, 최고 3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뭐 2천만 달러만 제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미사일 한 발 값이면 미국 내 취약계층 아동 약 800명의 1년치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말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미사일 한 발 값이면 3,600명 학생의 1년 급식 비용이다. 그게 미사일 한 발 값이. 뭐 이런 말까지 돌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마호크 미사일 지금 수백 발 쐈습니다. 수백 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은 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단순히 산수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네.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좀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국내의 그 어떤 의료 지원, 복지 지원, 각종 인프라 지원에 썼다라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의 대테러 작전의 수장이 양심상 이번 이란 전쟁을 지켜볼 수 없다라면서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 사임서와 함께 그 편지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어제 아침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해당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 켄트라는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테러센터 국장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지금 이란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내에 있는 슬리퍼 셀, 잠자고 있는 그런 조직원들 한두 명, 정말 옆집, 앞집에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극렬분자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걸 이제 슬리퍼 셀, 숨어있는 분자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란이 또는 자기들의 우호 세력을 통해서 미국 내 본토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테러 위험이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그걸 책임져야 될 미국의 대테러 센터 국장이 어제 사임한 겁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그 대대적인 어떤 군사 공격 작전을 시작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 고위 당국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제 조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마가의 열성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자리에 앉은 겁니다. 군 출신이고 아주 어찌 보면 극보수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그의 사의 표명은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진영의 어떤 내부의 분열이랄까 이런 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기에 충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켄트 국장은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이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라면서 이란은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위험이 되지도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미국 내에서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 이란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란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고 내가 강하게 그 필링을 느꼈기 때문에 강하게 그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테러 국장이 부인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봤는데 이란이 우리가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무슨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유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꼬드김에 의해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쓴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로비나 정치적인 압박 등등에 의해서 미국이 대리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 노골적인 비판이죠. 그런 이러한 짧은 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의 그 사진도 찍어갖고 공개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말을 그대로 편지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켄트 국장은 또 서한에서 집권 1기 때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권 1기 때 당신은 우리를 끝나지 않는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잘 사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외에 있는 전쟁에 우리가 직접 인볼브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지를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더 훨씬 잘 이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집권 1기 때. 그렇게 적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편을 들기 시작했고 그럼 언제부턴가 당신의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라면서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는 잘못된 길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당신은 잘못된 길로 지금 접어들으셨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을 아마 이건 얼굴 보고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얼굴 보고는 이런 말 못할 거예요. 네.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자기는 책상에다가 사표 던지고 그냥 어제부로 그만두었습니다. 자, 켄트 국장은 또 이런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란이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며 지금 공격한다면 신속한 승리로 가는 명확한 길이 있다라고 개전 초기에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회유와 꼬드김에 의해서 판단했던 것이고 지금 그 판단은 모두 잘못됐다라는 것을 당신도 이제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켄트 국장은 그러면서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거짓말쟁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 당신에게 그런 말을 계속 했을 터인데 그 말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우리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참한 이라크 전쟁으로 끌어들일 때 사용했던 그 회유와 압박, 로비, 정치 전술과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똑같은 전술로 지금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라면서 아주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정말 저도 아마 이 사람 입장이라면 얼굴 보고는 못할 거예요. 편지로 보내면 모를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배우자를 이스라엘이 만든 그 전쟁에서 잃었다라는 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음 세대를 미국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도 않고 또 미국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정당화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미군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런 그 희생이 정말 그 미국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고귀한 희생도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덧없는 그런 희생이 되는 이런 전쟁에서 우리 미국인들이 싸우게 하고 죽게 하게 하는 걸 나는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라면서 사표를 내는 이유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조 켄트 대테러센터 국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SNS를 올리고 곧바로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막 묻습니다. 그 얘기 들었냐 했더니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묻죠. 그랬더니 다행이다. 오히려 잘 됐다. 나는 그가 평소에 그 대테러센터 국장으로서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잘 됐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전쟁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실생활 소식을 좀 몇 가지 좀 간추려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요즘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리고 오죠. 그리고 요즘엔 좀 오버나잇 딜리버리라 그래서 어떤 건 25불 이상 이렇게 오다 하면 12시 전에 오다 하면 다음날 아침에 갖다 주는 것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런데 오버나잇 딜리버리도 저는 참 빠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한 9시, 10시쯤에 요거 맞아. 요거 내일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눌러요. 오버나잇 딜리버리로. 그건 25불 이상이어야 됩니다. 누르면 다음날 아침 한 8시? 어쩔 때는 한 7시, 6시 때도 올 때도 있고. 써 있는 거는 from 4 to 8인가 4 to 10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이후에 갖다 준다는 얘기인데 6시, 7시 되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보고 야, 미국도 많이 달라지네. 한국의 그 총알 배송 퀵 서비스 이런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 미국도 이제 가능한가 보지? 이 넓은 땅덩어리에 가능한가 이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버나잇 딜리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주문하면 3시간 안에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주문하면 1시간 안에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어제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미국 내 약 2,000개 지역에서 3시간 배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00개 지역이라는 것은 일단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중소도시 그리고 약간의 외곽도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숫자입니다. 이게 2,000개 도시에서 3시간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그 2,000개 중에서 몇백 개 정도 도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좀 대도시가 되겠죠. 그런 대도시는 1시간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LA나 뉴욕, 시카고, 그 텍사스의 휴스턴 이런 거 그리고 워싱턴 DC, 시애틀 이런 지역 대도시는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도시 외에도 교외 지역이나 비교적 한적한 그런 소도시에도
이 빠른 배송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 같은 그 소위 총알 배송에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도 그런데 공짜로는 안 됩니다.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요새 얼마더라? 뭐 19불인가 20불인가 저는 뭐 1년치를 한꺼번에 내서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달에 뭐 대충 얼추 잡아 19불, 20불 되죠? 뭐 한 달에 그 정도 내면인데 딜리버리 피가 없으니까 뭐 월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프라임 멤버는 뭐 오버나잇 딜리버리까지는 25불 이상만 하면은 프리로 딜리버리 배송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런 3시간 1시간 서비스를 받으려면 프라임 멤버도 별도의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만 사용하면 되겠죠. 아주 급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시간 배송 서비스 가격은요. 프라임 멤버는 9불 99를 내야 되고요. 10달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멤버가 아닐 경우에는 1시간 배송 서비스에 19불 99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정말 급할 때 는 뭐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시간 배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프라임 멤버는 4불 99. 요거는 할만할 것 같아요. 네. 3시간 안에 갖다 준다니까. 당장 필요하면 뭐 1시간 말고 3시간 정도? 4불 99, 5불만 내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비회원은 14불 99 내면 3시간 안에 갖다 줍니다. 아마존은 이제 몇 달 내에 전국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 서비스 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매출 증대 뭐 이것도 오케이인데 더 결정적인 이유는 월마트 때문입니다. 월마트. 월마트가 지금 아마존의 막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치고 올라오면서 배송 서비스가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낫네. 이런 말이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짜로 월마트가 더 빨리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그 위협이 커지고 또 배송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월마트의 배송 서비스는 실제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존보다 좀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아마존의 그 전자상거래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독점에 대한 최대 위협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월마트는 최근 그 드론 업체와 협력을 해서 드론으로 갖다 줄게. 아마존은 아마존 그 차가 있잖아요. 그 차로 갖다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월마트는 차는 무슨 차? 야, 우리는 이 단계를 아예 건너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필요 없어. 드론으로 갖다 줄게 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도 드론으로 그냥 공중에서 쭉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떨어뜨립니다. 그 집 앞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다시 갑니다. 1년간 150개 매장에 월마트가 앞으로 1년간 150개 월마트 매장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50개 매장이니까 웬만하면 대도시는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지역에 월마트 매장이 있는데 그 월마트 매장에서 드론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그 150개 업체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만일 주문하면 나는 빨리 필요하다라는 해서 빨리 오다를 하면 드론이 갖다 주는 게 1년 안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존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3시간 서비스, 1시간 배송 서비스가 난 겁니다. 여하튼 건전한 경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서비스 질이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 월마트의 드론 배송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1시간 배송 서비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재미삼아서 한번 1시간짜리 한번 나중에 오더 해볼까 그 생각도 있습니다. 자, 오는 6월에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이제 월드컵을 왜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하냐면 이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 3개국에서 분산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멕시코까지 이제 북미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프타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잖아요, 나프타. 그 나프타가 멕시코, 미국, 캐나다거든요. 그래서 나프타가 NAF, North America Free Trading Agreement.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근데 그렇게 본다면 멕시코도 북미로 보는 건데 또 가끔가다 이제 멕시코를 북미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멕시코까지 북미야? 우리 미국하고 캐나다까지 북미였으면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월드컵의 이름을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하는데 북미 월드컵이라고 안 하고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약간의 그런 어떤 차별 그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FIFA와 미국이 조율하면서 북중미로 해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확인되지 않아서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여하튼 이번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뭘까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거예요. 예. 이번 월드컵의 그 경기를요, 유튜브로 생중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든 경기를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경기, 그리고 모든 경기의 경우에는 뭐 쇼츠나 하이라이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식 선호 플랫폼으로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미디어, 어피셜 미디어는 뭐 몇 억 달러 주고 이제 월드컵을 다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중계하는 그런 방송이죠.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공식 미디어가 아니라 공식 선호 플랫폼, 그러니까 FIFA가 선호해서 이렇게 선정한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꼽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월드컵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사들은 대회 사상 최초로 자사의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월드컵을 중계하는 TV 방송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뭐 전 세계로 중계하는 그런 위성 방송사도 있을 것이고, 뭐 라디오 중계권을 가진 곳도 있을 것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 모든 월드컵 파트너 회사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사가 그 중계한 이런 내용들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서로 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기는 생중계를 하고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경기는 일단 최소한 10분 정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경기는 일단 시작해서 한 10분까지는 실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네. 자, 정리하자면 모든 경기는 처음에 시작하면 10분 동안 생중계 유튜브에서, 그리고 모든 경기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쇼트나 하이라이트로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부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비하인드 영상과 일반적으로 뭐 NBC TV 이런 데서는 경기만 중계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많이 안 해요. 뭐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동영상, 쇼츠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IFA는 이번 그 협업을 계기로 유튜브 그 채널을 통해서 과거 월드컵 경기 영상도 많이 올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담긴 어떤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월드컵도 유튜브랑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저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경기장 안팎을 자유스럽게 취재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해서 무슨 뭐 선수들, 코치들, 뭐 코치 외에 마사지사, 뭐 의료진, 그 외에 무슨 그 연락해주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저 뒤에 있는 막 팬들, 이런 사람들의 리액션 영상, 또 전술 분석하는 내용 막 떠들고 막 우리 힘내, 야 너 뒤로 가라는데 왜 앞으로 와, 막 이런 얘기들, 막 이런 현장 비하인드 영상을 많이 생성해서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계속 조달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유튜버들에게 그런 걸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요 유튜브에 스토리 뉴스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보통 막 구독자 100만 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부럽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은 드립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국제축구연맹 FIFA는 전 세계 팬들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유튜브와의 우리 FIFA의 같은 이런 협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월드컵 대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우리의 그 어떤 그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아주 부합하는 게 유튜브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튜브도 환영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의 홍보를 충분히 해주겠다라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 유튜브의 저력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또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측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결국 이제 월드컵도 유튜브를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유튜브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제 갖고 있기 시작한 그 유튜브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3388-4000